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부모님이 질문하신 초등 심화가 수포자를 양산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많아서 하나씩 점검하면서 그 질문마다 답변을 드려보는 형식으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무리한 심화는 수포자를 유발하지 않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무리한 심화뿐만 아니라 무리한 선행도 수포자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대치동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대치동에서 한 15년 정도 수업을 한 후배 강사를 만났는데 그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부 위주로 주로 가르치는 후배인데요. 대치동 아이들 보면 한 30% 정도만 열심히 하고 70%는 공부를 안 한다.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대치동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70%는 거의 안 하고 수포자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수포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도 잘 되는데 자기도 그 수포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렇게 수포자가 거기가 많어? 바깥에서 보면 그래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랬더니 주로 하는 얘기가 초등하고 중등 때 애들이 너무 수학에 지쳐가지고 중학교부터 수학을 놓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들어갈 학원이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원들이 진도도 빠르고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거의 공부를 안 하고 수학을 놔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리한 심화도 수포자를 유발하지만 무리한 선행도 수포자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과 영상을 보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할 때 정답률별 교재 선택법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책에도 있고요. 유튜브 영상에도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제가 쓰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 교재를 풀었을 때 정답률이 얼마고 그때 제가 받는 느낌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재 정답률이 90% 정도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 굉장히 수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 난이도가 좀 더 높은 교재로 가져도 아이들이 원활하게 잘한다. 근데 교재 정답률이 80%대로만 떨어져도 아이들이 약간 힘들어하면서 교재를 풀어나간다. 그리고 그 80% 정도 끝났을 때 그 다음 교재는 이 80%대 교재랑 비슷한 난이도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한 단계 위급을 선택만 해야 된다. 너무 높은 걸로 가면 거의 아이들이 그 교재를 소화를 못한다. 교재 정답률이 70%대부터 떨어지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다. 거기서 억지로 진도를 나가게 되면 아이들이 그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교재 정답률별 어떤 교재를 아이들에게 시키고 파악을 하고 그 다음 교재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원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 정답률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항상 확인하면서 교재 정답률이 70%대로 떨어지면 이 교재가 너무 아이한테 어렵구나. 이 아이는 이 정도 교재까지 소화를 못하구나. 다음에 수업할 때는 개념 교재는 이거보다 좀 더 쉬운 교재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80% 이상이 되게끔 무조건 교재를 선택하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지치지가 않아요. 아이들도 안 지치고 수학에 대해서 포기하지도 않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심화나 무리한 선행 그런 것들,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은 수포자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초등 심화 교재 난이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중등 교재가 있고 고등 교재가 있는데 고등 교재는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가니까 중등 교재하고 초등 교재 정도를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때 최상위라는 교재를 많이 씁니다. 이 최상위라는 교재는 중등 교재로 치면 난이도가 센 수학 C단계나 1품 정도에 해당하는 난이도예요. 최상위 교재를 좀 원활하게 학습한 애들 시키면 1품까지도 원활하게 학습이 됩니다. 최상위 교재를 조금 어렵게 한 아이들은 센 수학 C단계까지 원활하게 학습하고 1품부터는 많이 좀 버거워하고요. 최상위를 거의 90% 이상 정답률로 굉장히 수월하게 끝낸 아이들 같은 경우는 1품을 지나서 블랙라벨까지 가도 잘 소화를 해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 최상위 교재는 중학교로 치면 그리 많이 어려운 교재는 아니죠. 센 수학 C단계나 혹은 1품 정도니까 준심화 정도로 보면 이제 타당하겠죠. 그럼 최상위 밑에 보통 최상위 S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상위 S라는 책은 최상위보다 좀 더 쉬운 책인데요. 이 최상위 S가 센수학 시단계까지랑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상위 S까지 원활하게 소화하는 아이들이 센수학 시단계까지는 그래도 잘 소화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상위 S 밑에 천재교육에서 나온 수학 리더 응용편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디딤돌 최상위 S와 디딤돌 응용의 사이 정도에 해당하는 난이도인데요. 이 난이도에 해당하는 교재가 센수학 한 B단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디딤돌 응용이란 책은 RPM이나 라이트센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딤돌 교재 기준으로 응용까지 소화했다 그러면 얘가 중학교 가면 한 RPM 혹은 라이트센 그 정도까지 소화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교재들도 있죠. 최상위 사고력이란 교재도 있고요. 뭐 3프로 올림피아드도 있고 그런 교재들도 있는데 그 교재들부터는 난이도가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해야 하는데, 보통 중학교 때 대부분 90점, 100점 맞는 아이들이 준심화 교재까지는 거의 풀거든요. 1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도 최상위 S나 최상위까지는 푸는 것이 그리 많은 심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초등 교재는 지저분한 문제가 많아서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초등 교재는 지저분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심화 교재 특히요. 왜냐하면 초등 개념이 굉장히 양이 적어요. 굉장히 양이 적은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경시대회에 출제됐던 문제도 내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그리 올바르지 않은, 이 문제를 푼다고 좀 수학적 사고력이 충분히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저 같은 경우는 선별을 해주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면 봐서 이 문제는 그냥 안 풀고 넘어가도 돼 라든지, 이 문제는 좀 그래도 의미가 있거든, 노가다 방식으로 좀 한번 풀어봐, 이렇게 하면 귀납적 추론 능력이 많이 상승하고 수학적 사고력이 확장이 돼서 나중에 경우에서 확률 통계를 잘하게 되니까 그래도 이거는 그 방법으로 끝까지 한번 풀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문제들을 봐서 좀 구분을 해줍니다. 최상위를 풀릴 때요. 이런 지저분한 문제들은 초등 교재에도 있지만 중등 교재에도 있어요. 중등 최상위 문제 보면 정말 지저분한 문제가 많고요. A급 같은 경우도 고동 선행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꽤 많고요. 고등 교재도 마찬가지고, 실력 청소 연습 문제를 봐도 좀 정확한 수학적 개념으로 푸는 게 아니라 특정 방법을 알아야지만 푸는, 아무리 고민해도 못 푸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저분한 문제들은 고3 가면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풀다 보면 더욱 많이 있고요. EBS 교재 중에 수능 완성 실전편이라든지 EBS 고난도라든지 EBS 파이널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굉장히 지저분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합하지 않거나 지저분하거나 심화 능력을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 의미 없는 문제들은 초등도 있지만 중등, 고등도 있습니다. 보통 가장 깔끔한 문제들이 수능하고 평가원에서 나온 중킬러,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교과서 개념들을 융합해서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계산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게 복잡한 소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답이 나오게끔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애시당초에 좀 깔끔하고 뭔가 의미 있고 그 교과서의 원리를 핵심적으로 응축한 문제는 평가원에서 출제한 평가원과 수능 기출 문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그런 지저분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초등만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간혹 고등부 강사들도 보면 블랙라벨 아이들 풀리고 그러면 혹은 1등급 수학 그런 것들 풀리다 보면 지저분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풀린다라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네 번째 질문. 선행을 미리 하면 어차피 심화가 쉬워지는데 뭐하러 이렇게 고생시켜서 이 짓을 하느냐.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책이나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선행을 하고 심화를 하면 심화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선행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지니까 더 이상 그 책은 심화 교재의 역할을 못합니다. 간혹 이런 어머님들 계시죠.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만 하니까 최상위 초등학교 거 아주 쉽게 풀어요. 아주 쉽게 푸는 거는 그게 이제 쉬워진 거니까 쉽게 푸는 거고 아이 심화 능력이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고3을 예를 들면 킬러 문제가 나옵니다. 그 킬러 문제를 쉬운 개념으로 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가 그때까지 배운 교육과정에서 배운 그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죠. 더욱 난이도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개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다라고 해서 고3 수능 문제를 막 쉽게 푸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선행 개념을 이용해서 풀 수 없게끔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시거든요. 자, 따라서 이런 선행 개념을 이용해서 심화 문제를 푸는 행위는 더 이상 심화 문제가 심화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를 풀어봤자 시간 낭비죠. 심화 능력도 생기지 않으니까요.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개념만 알면 중학교 심화책들이 어느 정도는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고1까지 선행한 다음에 중등심화를 하겠다. 안 좋은 방법이죠. 자, 5번째 질문. 초등심화를 굳이 안 해도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을 이렇게 물어봐도요. 초등심화를 하지 않고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는 아이들 중에서 보면 중학교 때 심화도 잘하고 고등학교 심화도 잘해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초등학교 때 심화책을 안 하고 가령 디딤돌 기본이나 응용 정도만 한 아이들 중에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을 심화까지 잘 풀고 잘하는 아이들은 거의 20% 이하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초등심화는 안 했지만 첫 번째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두 번째 성실하고 세 번째 지식도서를 굉장히 좋아해서 깊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있어요. 공통적인 게. 언어 능력도 좀 높은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초등심화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심화도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그 심화를 할 능력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초등심화를 했어도 굉장히 잘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80% 정도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자기가 푼 난이도의 교재가 이 정도면 중학교 가서 센 수학 C단계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B단계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들, 그런 적응들을 해줘야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도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일반적으로 길러진다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초등심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등심화를 못하거나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아이들은 첫 번째 특징은 언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념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중학교부터 좀 더 어려워지고 추상화된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심화를 하긴 했어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답률이 아까 얘기했던 80%, 90%가 아니라 거의 50%, 60%대에서 낑낑대면서 오답으로라도 본인이 고치면 좋은데 오답으로도 거의 못 고쳐서 매번 질문하고 혹은 매번 해설 보고 그런 식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심화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런 아이들은 비록 최상위를 했더라도 중학교 과정이 되면 센 수학 C단계부터 아마 막히기 시작할 거고 B단계도 방정식 활용 들어가면 거의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6번째 질문이 그 아이들의 인지 발달 능력에 따라서 심화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인데요. 그런 부분은 심화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것, 선행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아이들이 인지 발달이 되는 과정 속에서 추상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해력, 언어 능력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까지는 교과서 위주의 조작시험과 원리학습, 거기다가 좀 더 덧붙이면 창의사고력, 아주 재밌는 창의사고력 있잖아요. 뭔가 만들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면서 흥미 위주로 하는 창의사고력 교재 정도만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력 교재 중에서도 디딤돌에서 나온 최상위 사고력 이런 거는 굉장히 난도가 높죠. 그런 사고력 책 말고 일반 사고력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보면 굉장히 쉽고 재밌는 사고력 교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흥미 위주로 시키는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차근차근 연습을 시켜서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도를 해보면 최상위를 처음부터 잘 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아이들이죠. 학원을 처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어떤 선행학습이나 어떤 심화 능력을 연습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가 뛰어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어머님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두뇌를 개발해 줬든지
아이들에게 최상위 정도 책을 시키면 굉장히 수월하게 푸는 아이들, 90%, 95%의 정답률로 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못 풀게 되죠. 그럼 그렇게 못 풀게 됐을 때 학원 구조에서는 그 못 푸는 아이들을 최상위를 시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학원 구조에서 만약에 억지로 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못 따라가게 되고 역시 수학에 대한 안 좋은 정서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수포자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가정에서는 습관을 조금 잘 잡아주면 아이들이 심화 교재를 조금 못하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오답까지 고치면서 심화 능력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 제 자녀들을 시킬 때 시간 단위 학습법과 자기 주도적인 습관으로 최상위 교재들을 첫째하고 둘째는 이제 원활하게 잘 시켰고요. 셋째 같은 경우도 조금 힘들지만 현재까지는 잘 시키고 있습니다. 자,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이런 최상위 심화 교재까지 엄마표 수학 혹은 가정학습으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처음 수학을 공부를 할 때 디딤돌 기본 정도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개념을 읽고 문제를 풀어가고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지문할 때 가르쳐주지 말고 어디를 복습하고 풀게끔 계속 유도해줘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끔 유도를 해주면 그런 식으로 해서 개념 교재를 아이가 끝내게 되면 최상위 교재를 바로 던져준 다음에 이것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념 교재에서 했던 방법대로 그렇게 차근차근 하면 된다. 이런 시간 단위 학습법으로 기다려주면서 아이가 풀게 되면 아이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조금 막히더라도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풀면 되고 개념 교재를 하면서 자기가 배웠던 방식대로 앞에 내용도 찾아보고 비슷한 유형도 보면서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좀 기다려주고 안 되는 것들은 문제를 잘못 읽었는지 한번 검토도 해주고 혹은 뒷부분 계산이 선행 내용이라 아이가 그 계산까지 할 수 없는 상태인지도 점검을 해주면서 조금 모를 때는 힌트를 주고 그러면 초기 정답률이 좀 5, 60%대가 나와도 오답, 즉 자기가 고치는 행위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고치는 거를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시간을 봤더니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최상위 처음 할 때는 한 학기 과정이 한 6개월 걸렸고요. 그게 1년이 되니까 한 3개월로 줄었고요. 그게 이제 2년이 되니까 3년 차부터는 거의 한 달에 최상위 한 권씩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이 공부하는 방법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좀 기다려주기랑 이런 방법을 쓰면서 좀 여유 있게 부모님들이 시키면 아이들이 이제 최상위나 그런 거를 포기하려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엄마가 야 이거 여기까지 해야지 오늘 공부 끝이야.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걸 끝내야 되니까 하기 싫어하고 부모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모르겠다고. 계속 달려가서 질문합니다. 그런 형태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지 말고 여유 있게 그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저희 셋째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나 그런 부분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있어요. 최상위를 끝내는 기간을 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학기 과정을 끝내는데 한 9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속도가 느리죠. 근데 기다려주기를 해서 3학년 2학기 것까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4학년인데. 그럼 그게 마무리가 되면 또 4학년께 되겠죠. 1년차 한 학기 과정을 풀 때 9개월이 걸렸으니까 아마 4학년 거 최상위를 풀 때는 9개월보다 좀 단축돼서 한 권 푸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5학년 거 풀 때는 좀 더 단축이 돼서 4개월, 6학년 거 풀 때는 한 2달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집에서 가정학습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좀 지도를 하면 이런 최상위 교재를 스트레스 없이 풀리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